한국 육군이 또 다른 변화를 추가한다는 소식에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한국적 군사혁신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아미타이거 4.0, 워리어 플랫폼 등 구식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훈련체계를 일신하고 있는데요. 그중 아미타이거 4.0은 전군의 기계화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로 줄어든 병력을 기계화를 통한 화력 및 기동성의 향상으로 메꾸고 지휘통신 능력을 강화해 전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박격포나 견인포 같은 구형 전력 역시 차준형 자주포로 개량되거나 자동화 무기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이런 모습에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극한의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국가들은 한국의 차륜형 무기들을 자신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견인포는 시대에 뒤처지는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상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고 있으며 이런 대안으로 개발된 차륜형 무기는 현대전쟁에 꼭 필요한 화력 지원 무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 육군을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차륜형 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는 총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총은 포를 축소해 만든 핸드캐넌이나 총통이 개량되어 등장한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초기의 포들은 화약의 파괴력에 포가 터지는 일이 잦았기에 자연스럽게 포는 두꺼워졌고 무거워졌습니다. 때문에 포의 발전은 더 강하고 멀리 나가는 것만큼이나 더 가볍고 이동이 쉬우며 내구도가 높은 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작은 포 하나라도 오와이어를 맞춰 밀집 대형으로 행군하는 보병을 직격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또 시대가 흘러 두꺼운 콘크리트 요새를 깨부시기 위해 크고 강력한 포를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가장 많이 쓰인 포는 군대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가볍고 정확한 포였습니다. 이 때문에 차량화와 궤도형 같은 기갑 장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대포 운반 방식으로는 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차와 장갑차 같은 기갑 차량에 포를 얻는 무기 체계가 등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작 단가나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려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싸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나온 것이 견인포입니다. 기갑부대와 함께 이동하면서 제때 적절한 화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을 이용한 견인포는 전 세계 육군에게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105mm, 155mm 견인포들의 원형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포병으로 다녀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차량으로 포를 견인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포 사격에 적합한 진지를 미리 준비해두었더라도 이동하여 포를 차량에서 떼어내고 사격 방향으로 포를 정렬하고 반동을 억제하기 위해 스파이드를 박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특히 한겨울에는 10여 명이 달려들어도 비지땀을 흘리며 해야 하는 게 포의 방열입니다. 또한 땅이 얼어붙은 날이면 포판을 박지도 못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땅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며 한파에 벌벌 떠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은 고생을 떠나 현대전에서 포병이 살아남을 확률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과거에는 비행기나 망원경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눈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현재는 대포병 레이더를 통해 포가 발사된 순간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포들은 점차 도태됐는데요. 수분 동안 포를 방열하고 포를 쏜 뒤 다시 포를 해체할 쯤이면 견인포 부대의 위치는 이미 적에게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 포병 부대의 대포병 사격에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르게 됩니다. 그저 차량에 포를 달았을 뿐인 견인포는 방어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대포병 사격에서는 주로 이중 목적 계량고 폭탄이라 불리는 DPICM탄이 사용되는데 포탄에서 자탄이 분리되어 인근의 전차를 포함한 차량과 인마를 초토화시킵니다. 현재 장비로는 포병의 입장에서 이런 공격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공격이 오기 전에 회피하거나 공격당하더라도 장갑에 의존하며 최소한의 피해가 나길 바라야 합니다. 아무런 보호 없이 노출된 견인포는 포는 물론이고 포를 쏘는 사수들의 생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포와 차량을 결합해 방열 시간을 줄였습니다. 차가 멈추는 위치에서 가벼운 준비만으로도 바로 포 사격을 실시할 수 있고 준비 절차도 복잡하지
하지 않습니다. K9 같은 최신형 자주포는 포를 고정하지 않더라도 자체의 무게와 반동 제어를 통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목표를 사격할 수 있습니다. 고정할 필요가 없으니 떠나는 시간도 신속하고 궤도를 장착한 궤도형의 경우 전차가 갈 수 있는 어느 곳이든 함께 움직이며 화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냉전 동안 대포의 주력은 M109 팔라딘 같은 궤도형 자주포와 궤도형 다연장 로켓 MLRS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런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아 국산 자주포인 K9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차류형 자주포는 궤도식 자주포보다 저렴하면서 기동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차류형 자주포가 채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포장된 도로에서 이동한다면 타이어가 달린 차륜형 장갑차의 속도와 기동성은 궤도형 자주포를 앞서는 것은 당연한데요. 게다가 도로를 손상시키는 궤도형 자주포와 달리 차륜형은 큰 문제가 없고 연료 소모까지 적기 때문에 평시에라면 차륜형 자주포의 속도와 기동성이 궤도형 자주포보다 우수한 것은 맞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추세가 변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군대에서 궤도형 자주포는 빠르게 도태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을 적을 빠르게 제압하고 싶다면 미사를 쏘거나 공격 헬기가 수송기에 포를 장착한 AC-130 스펙터 같은 공격기가 자주포보다 빠르고 정확한 화력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은 고성능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엄청난 비용으로 많은 수의 자주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적과 싸운다면 자주포나 견인포만한 공격 무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사강국들이 추가적인 자주포 계획을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전쟁은 과거처럼 포에 의한 화력전만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전을 통해 전쟁의 승기를 먼저 잡도록 변화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선진화된 군사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포에 대한 발전을 등한시했는데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자주포가 세계에서 위용을 떨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100만 명의 북한군과 대치하면서 요새화된 진지를 향해 포탄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면전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포를 대량으로 보유해야 하고 더욱 뛰어난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발전한 것들이 K9 시리즈와 K2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들이라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대구경포는 훌륭한 화력과 기동성을 갖췄지만 무기의 다목적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예를 들어 155mm 궤도형 자주포인 K9은 주로 4단 군단급 포병 부대에서 사용됩니다. 그 이하 규모의 부대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원하는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고작 적의 기관총 진지를 부수기에 사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기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만든 것이 차륜형 무기체계입니다. 차륜형 자주포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으나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장갑이나 기동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속도와 가격을 중시해 차륜형으로 개발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 흐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차륜형 자주포가 채택되는 건 어디까지나 일반 보병이나 빠르게 이동하는 기계화 부대를 부조하기 위해 화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더 가볍고 빠르고 저렴해 오랫동안 쉼없이 지원해줄 수 있는 별도의 포가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스웨덴의 아처와 같은 일부 차륜형 자주포는 K9 자주포보다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궤도형보다 구경이 작거나 장갑과 설비를 간소화한 저가형 자주포입니다. 결국 무기는 소모품이고 군대는 소비 집단이다 보니 아무리 좋아도 쓸일 없는 무기보다 싸고 쓸모있는 무기가 좋은 것은 당연한데요. K55, K9 등 1,000문 이상의 궤도형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 역시 이런 흐름에 따라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 및 배치하고 있습니다. 120mm 자주박격포와 K105A1 자주포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120mm 자주포는 구식화된 4.2인치 박격포를 대체해 우리 기계화 부대에 끊이지 않는 화력을 지원합니다. 우리 군은 1800문 이상의 4.2인치 박격포를 운용 중입니다. 북한군의 보병을 상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화력을 가졌고 장갑차에 탑재되어 있어 기동성 역시 나쁘지 않지만 구형이다 보니 사거리와 화력은 물론 정밀성 역시 떨어지며 신속한 장전이나 방형 전환이 어렵습니다. 반면 새롭게 개발된 120mm 자주박격포는 현용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사거리가 최대 2.3배, 화력이 1.9배 늘어났습니다. 또 박격포가 탑재한 상태로 360도 회전할 수 있어 차량의 회전 없이도 목표 변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변화되는 작전 환경에서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자동화를 통해 인력의 4분의 1을 감축해 전투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4명의 인원이 1분에 최대 8발의 120mm 포탄을 발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4.2인치 박격포 역시 예비군과 보병부대에 배치되어 우리 군 전력 강화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K105A1은 저렴한 예산으로 전력 형성에 성공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좋은 사례입니다. 70년대 군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잘 아시는 105mm 포를 차량에 탑재해 생존성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 방열이 가능하며 3명의 인원만으로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 유압식 아웃트리거를 사용해 별도의 말뚝 작업이 필요 없어 빠른 사격 준비와 이탈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K105A1은 기존 곡사포에서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재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했는데 새 포신과 차량을 포함한 전체 체계의 1문단 개조비가 6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K105A1은 장기적으로 모든 보병부대에 105mm 견인포를 교체할 예정인데요. 밀리터리 밸런스 2020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700문에 달하는 105mm 견인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포가 자주화된다면 우리 군의 포병 전력은 비약적으로 상승될 것이 확실합니다. 무기는 첨단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도입 가격과 유지비입니다. 현무포와 같이 크고 강력한 미사일이나 K9 자주포와 같이 우수한 장비가 많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군 한 개 분대를 잡기 위해 현무 미사일을 쓸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역할에 맞게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실용적인 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육군이 세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